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하나전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회차 우리 DB부터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1143 하나전자로 여러분들 설정하신 다음에 문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거래처 등록에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거래처 등록 메뉴에다가 진행해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사실상 사업자 등록증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 있는 정보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었더라. 자, 거래처 등록 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 500번 코드입니다.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그 다음에 신용카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사실은 일반 거래처라고 언급해 주지 않아도 500번 코드 번호는 일반 거래처 쪽에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거래처명은 한국개발이다 라고 해서 넣어주시고 3번 동시.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가 볼까요? 자, 134, 그 다음에 24, 91004번입니다. 대표자 성명 김한국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쪽에 업태와 관련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업이다. 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소 들어가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편번호를 검색해서 넣느냐 마느냐라는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시험 문제가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우편번호를 입력하지 않고요. 그대로 경기도, 그 다음에 성남시, 그 다음에 분당구, 그 다음 판교역로 192번 길 12 삼평동.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타가 나지 않게끔 잘 써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입력하시고 나서 오타가 없었는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창 닫겠습니다. 아래 사업자 등록증 안에는 등록번호, 그 다음에 한국개발 김한국 씨 주민번호가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번호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개업 연월일도 넣지 않습니다. 자, 사업장 소재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업태, 종목 모두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반영하세요 라고 하네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자, 여기 들어와서 862번 코드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862. 자, 아래쪽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커서 이동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2의 계정 과목은 행사 지원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은 뭘로 하느냐? 성격은 경비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 3번 넣어주시고요. 자, 현금 적요 1번입니다. 적요 넘버 1번에 행사 지원비 현금 지급. 자, 역시나 오타 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자, 대체 적요도 1번 넣어줍니다. 행사 지원비 발행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셨다고 한다면 모두 다 잘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간격을 정렬하고 싶더라 라고 하시는데요. 간격 정렬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창을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62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격이 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연도에 외상으로 매입한 부재료비가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재료비다 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바로 원가 명세서요. 자, 우리는 전기분입니다. 23년도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들어가 줍니다. 자, 헌데 이 문제 저도 잠시 당황했었는데요. 지금 부재료비다 라고 해서 넣어주면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부재료비 넣어봅니다. 자,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이런 팝업이 떴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를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할게요. 매입한 부재료비. 아, 매입액에다가 넣어주는 거구나. 300. 이렇게 300만 원을 넣어주죠. 그런데 이렇게 넣고 나면 주의사항이 있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8,700이었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9천만 원대로 이렇게 수정이 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원숭이 제주 해서 원가 명세서 다음은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는 그러면 뭘 수정하는 거냐? 자, 다른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바로 매출 원가요. 이 매출 원가를 클릭했을 때 단기 제품 제조원가 8,7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9,02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 9,025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9,025만 원 90250으로 확인해서 90250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똑같이 맞춰줬다. 자, 이렇게 맞추고 나면 오른쪽 끝에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습니다. 7,821만 원입니다. 자, 781,000 이렇게 0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잉여금 처분계산서죠.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보시는 것처럼 단기 순이익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81210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78210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예스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누르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도 체크해 주세요. 자, 9,300이 9,094만 원으로 바뀌었구나. 그렇다면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재무상태표를 수정해 보자. 자, 그런데 찐으로 당황하는 건 사실 여기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왜냐? 대차 차익이 없어요. 그래서 대차 차익이 없으면 잘한 거구나 라고 무심하게 넘어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2월 이익 잉여금을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맞춰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아 라고 해서 여기에 9,094만 원이라고 넣은 친구들까지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그래도 굉장히 시험을 꼼꼼하게 잘 준비했던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왜냐? 이쯤에서 거의 다 끝이 났었거든요. 지금까지 문제들은. 그런데 대차 차익 3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부재료비를 넣느냐? 아니죠. 여기에 넣는 부재료비는 기말 부재료 재고액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부재료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를 다시 보자. 해당 연도에 외상으로 매입한 부재료비. 내가 이 부재료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한 것뿐만 아니라 모두 누락이 되었구나. 외상, 매입금이 누락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이 외상 매입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또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현재 외상 매입금 8,70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재료비 외상으로 매입한 것까지 더해주면 9천만 원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대차 차익이 모두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차는 좀 특이하게 외상으로 매입한 부재료비다라고 해서 단순한 부재료 매입액만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도 같이 플러스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일반 점표입니다. 확정 기여형이 등장을 하네요. 자, 확정 기여형에 급여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퇴직 급여라고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를 들어가셔야지만 되겠죠. 자, 일반 점표 입력 클릭. 자, 일반 점표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날짜가 7월 5일이네요. 자, 그러면 7월 5일 날짜로 이동을 해보자. 0705. 자, 차변에 또 확정 기여형의 퇴직급여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실 건데요. 퇴직급여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영업팀 직원들 이 표현에 따라 800번의 퇴직급여를 써주십니다. 자, 확정 기여형은 이렇게 퇴직급여라고 처리를 해주고요. 반대로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기여형과 급여형 잘 구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차변의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돈이 사라진 만큼 대변으로는 보통예금을 기록해 주죠. 자, 7월 25일 날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고은 상사의 외상 매출금 550 약속어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400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은 대변으로 사라집니다. 자, 고은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사라지겠다. 550. 그리고 차변에 550은 약속어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했으니 받으럼. 자, 외상 매출금에는 받으럼이겠고요. 반대로 외상 매입금일 때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하면 지급어음으로 쓰셔야 되겠죠. 자, 고운상사. 그 다음에 550.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 외상 매출금 중에서 550은 약속어음, 나머지 440은 보통예금이니까 실제로 외상 매출금 금액은 550이 아니었겠네요. 440과 같이 더해줘서 990이 전액이고요. 550에 대한 받을어음을 회수한 부분과 보통예금으로 440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두 가지가 들어가 줘야 되겠군요.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8월 30일. 자,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항상 얘기하지만 바로 매각거래요. 이 매각거래는 할인율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8월 30일 날짜 0830입니다. 자, 그러면 대변으로 받을어음이 사라지는 네 가지 경우 우리가 뭐뭐 있었습니까? 추심을 통해서 대금이 결제가 되는 경우, 지급이 거절돼서 부도가 발생했을 때 부도어음과 수표, 그 다음에 배서양도, 그 다음 마지막 할인의 매각거래가 바로 받을어음이 대변으로 사라집니다. 자, 재원이라는 거래처에 대한 받을어음이었으며 5천입니다. 차변에 이와 관련해서 50만 원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500이군요. 500만 원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렇다면 나머지 4,500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라고 해서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돈이 4,500입니다. 만기까지 잘 기다렸다면 5천만 원을 수령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간에 할인을 통해서 500만 원의 할인율을 차감한 나머지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4번에 10월 3일 날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학건설의 주식 배당금이 확정이 되어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배당금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배당을 주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배당에 대해서 현금으로 배당을 주게 되면 뭐 2월 이익잉여금이 미지급 배당금이 된다거나 주식은 2월 이익잉여금이 뭐로 되기도 하더라.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이제 되기도 했었죠. 자, 하지만 이제 반대로 배당금을 받는 입장이에요. 뭐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었든 아니면 우리가 뭐 매도 가능 증권을 가지고 있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았다는 거죠. 자, 보통예금 계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돈은 230, 대변에 배당금을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이다 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에요. 이자 받을 때 이자 수익 쓰는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자, 5번 급여를 농협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차변에 급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무팀 강가연 팀장입니다. 재무팀이라 하면 급여 자체가 800번 코드로 쓰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을 때 지금 현재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해서 전체 총합계가 490입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490의 급여 합계 쓰시면 되겠고요. 자, 대변에 공제 합계액이다 라고 해서 이 직원이 내야 될 원천징수하는 세금, 바로 예수금이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그 명칭이 소득세든 지방소득세든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고용보험이든 어찌됐든 급여에서 제외하고서 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불러라. 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다. 상대가 내야 되는 걸 회사가 잠시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금. 자, 나머지 지급 총액에 대해서 뭘로 지급을 했느냐라고 해서 봤더니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지급 총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451만 8,920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볼게요. 여기 12월 21일 사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월 21일 날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다. 자, 주식을 발행하다 그럴 때 대변의 자본금, 사채를 발행하다 라고 할 때 대변의 사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자본금이나 사채의 공통점은 둘 다 액면금액으로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차변에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했다 라고 했으니 당좌예금에 845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 액면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군요. 자, 액면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대변엔
사채가 할증해서 발행이 되었다 라고 해서 액면을 초과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채의 가산적 평가 계정인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차대변이 밸런스가 맞고 있죠. 액면가액과 그 다음에 발행가액. 액면보다 발행가액이 큰 경우 할증 발행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전표가 끝이 났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직수출하는 거래인데요. 항상 조심하셔야 될 점이 계약하는 날짜의 환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7월 20일 내가 전표를 입력하는 시점이요. 이 제품의 선적을 한 선적일이 바로 뭐가 되는 거더라? 우리 과세표준으로 수출로 잡아야 되는 날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등록을 해 보실 텐데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입력할 거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7월 20일 날짜 들어가 보자. 자, 16번 수출 거래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품목 자리에다가 콤마든 뭐든 아무거나 넣어보려고 해요. 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수출 대금 5,000달러랑 선적일의 환율인 1,200원을 곱해서 공급가액이 600이다. 라는 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곱하기 할 거잖아요. 그러면 수량 곱하기 단가로 어차피 체크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량과 단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량 단가를 먼저 지우고 나중에 품목을 지워줘도 공급가액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직수출하는 거래는 원래 영세율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뜨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N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검색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자, 16번 수출 거래는 1번 직접 수출 거래였을 거고요.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넣지 않습니다. 자, 분계는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문제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외상으로 매출한 상황이네요. 제품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을 했다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날짜의 환율이 아닌 선적하는 날짜 지금의 환율로서 과세표준의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을 넣어주게 되는구나. 자, 토지를 매각하는 거래입니다. 전자 계산서를 발급했군요. 자, 토지라는 것 자체가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올 때에도 계산서겠지만 토지를 매각할 때에도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23일입니다. 자, 매출하는 거래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하다라고 했으니 13번 면세거래, 13번 면세거래 공급가액은 6,500만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 6,500. 자, 거래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는요, 돌상상회. 자, 돌상상회에 6,5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분계 혼합.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닌 토지로 수정해 줍니다. 또 하나, 토지의 가격은 취득원가가 6,200입니다. 자, 6,200짜리 토지를 매각하면서 6,500을 받았으니 뭐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길 거예요 라고 해서 미리 300을 먼저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어찌되었든 6,500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아야 되는 6,500은 3,000은 계약 당일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 통장에 3,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약정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자, 다음 달에 받기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자, 외상거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수금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얘는 제품이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8월 10일 날짜로 가보도록 할게요. 광고. 영업팀에서 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닷컴에 홍보용 수첩을 제작하고 카드로 결제했더라 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8월 10일 날짜 매입의 카과가 되겠습니다. 자, 매입의 카과 거래라는 건 아래쪽에 내용을 보셨을 때 공급가액 400에 부가세 40해서 440이 승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따라서 공급가액 440을
넣어줄 텐데요. 440은 어차피 400과 40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처 들어가자. 거래처는 어디였냐면 광고닷컴이라는 곳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광고닷컴. 자, 광고닷컴 넣어주시고 신용카드사, 카드사 현대카드로 진행을 해줍니다. 자, 현대카드 선택, 그리고 여기서 주의점. 자, 우리가 사실 3번 혼합을 해도 상관은 없으나 어차피 현대카드라고 진행을 할 거라면 4번 카드요. 그 이유는 대변의 미지급금에 카드 회사가 이렇게 걸려야 되겠죠? 자, 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다 라고 하며 800번대 광고 선전비를 넣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4번 8월 17일입니다. 자, 원재료를 구입하고 아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어차피 원재료다 라고 하면은 매입세 불공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잘 받았다면 51번 매입 과세거래. 자, 공급가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1200. 자, 세액이 120. 거래처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거래처는 고철상사와 하나상사가 있는데요. 하나전자가 있는데 하나전자는 내외사. 따라서 상대방은 고철상사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였느냐? 네, 그럼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였고요. 분계. 자, 아래쪽 분계 내용을 봤더니 두 가지입니다. 어음도 있고 외상 미수금도 있죠. 자, 3번 혼합하신 다음에 차변의 원재료, 대변에 어음 쪽에 있는 500은 지급어음이 됩니다. 500. 대변에 외상 미수금이다 라고 하는 곳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자, 820까지 금액 서로 일치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자세히 보시다시피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고 했을 때 뭐 전혀 달라질 거 없이 거래처도 잘 쓰고 진행을 해줬습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생략해도 좋으냐? 네, 실제로 공급가액과 세액 이런 내용들만 잘 들어가면 됩니다. 자, 8월 28일 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 비품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대요. 자, 항상 조심할 점이 현금 결제를 했다고 해서 현과가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이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자, 8월 28일입니다. 자, 61번 매입의 현과, 그 다음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550을 넣어주자. 거래처 들어가자. 와 마트다. 자, 와 마트를 검색해주고, 그 다음 분계. 어차피 현금 영수증이니까 세금 계산서와 관련성이 없어서 전자 여부를 넣을 필요가 없겠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구입하고 했으니 1번 현금도 되겠고 혹은 3번 혼합이어도 상관없다. 자, 냉장고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던 비품입니다. 원재료를 비품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갑니다. 11월 8일 날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8일입니다. 이번에는 대표이사 김영순. 자, 이 얘기부터가 뭔가 찝찝해요. 김영순의 호텔 결혼식장 대관료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고 세금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잘 수취를 했어요. 자, 문제는 뭐 때문에 이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적 용도로 쓴 돈이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 홀 대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여기서는 여러분들 11월 8일 날짜는 54번 불공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불공제 거래에 공급가액 들어가자 2,500.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250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박 호텔이다 라고 나와 있군요.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전자 체크.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대표이사가 업무 관련성 없이 쓴 돈이기 때문에 2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고 했으니 3번 혼합으로 처리하시며 차변 대표이사가 이렇게 개인적 용도로 돈을 쓰는 경우는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통예금. 자, 하지만 여기서도 또 하나 주의할 점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박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 가지급금. 이 가지급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지급한 것이다? 대표이사 김영순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 거래처 코드를 따로 안내해 줬던 거죠.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실수 없이 풀게끔 하기 위해서 이 가지급금에다가 거래처 코드 375번을 넣어줘 라고 힌트를 준 거죠. 자, 이런 내용들까지 잘 체크를 했다면 다음으로 여기 항상 조심. 세금 계산서에 현금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현금 쓰시면 안 됐던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현금을 쓰는 게 아니었다. 뭐였다? 상단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고 이 부분에 주의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이 꽃집에 호호꽃집에 영업부 사무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소모품을 구입하고 송금하고 계산서로 받았으나 세금 계산서로 처리되었대요. 즉 세금 계산서든 계산서든 매입 매출 전표이다 라고 해서 들어오시게 되겠고요. 자, 11월 12일입니다. 현재 보시면 매입 과세 거래다 라고 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소모품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데 자, 얘들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받았다. 자, 계산서를 받게 되면은 51번 매입 과세가 아니라 53번 매입의 면세 거래. 자, 그 다음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금액 10만 원. 자, 이렇게 3번 혼합입니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소모품비 그리고 영업부 사무실에 비치할 목적이니까 800번대 소모품비로 수정해주며 대변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해서 이체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소모품과 관련해서는 자산인지 비용인지 꼭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할 때는 800번대인지 500번대인지 코드도 잘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내려가도록 할까요? 12월 12일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걸 봐서는 얘도 매입 매출 전표의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들어왔을 때 자료를 보니까 비용으로 처리했죠. 수선비. 그런데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은 수선비가 아니라 건물, 해당하는 자산 계정을 써주셔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결산 파트.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1,00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기말 현재 시장 가격은 1250입니다. 250씩 상승을 했어요. 뭐가 상승했냐고요? 단기 매매 증권. 250이 상승한 이유는 평가를 했는데 이익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의 단기 매매 증권 1,000만 원짜리가 1250으로 250이 상승한 내용을 진행해 보자. 자, 매입 매출 전표는 끝이 났고 일반 전표 다시 들어와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를 열어보자. 자, 일반 전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고 그 다음 자, 아래쪽으로 12월 31일 날 내용을 보면서 차변에 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내용이 250만 원이 상승했다. 대변에 이것이 상승한 이유는 시장성 있는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였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 평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 자,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서 영업의 수익 코드로 평가이익을 인식해주죠. 자, 장기 대여금 2,000달러가 계상이 되어 있더라. 현재 기준환율이 1,120원이다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산기를 써서 해봅시다. 2,000달러에 대해서 곱하기 1,120원이다. 그러면 현재 장기 대여금의 가치는 2,240입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210만 원입니다 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14만 원, 14만 원을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자, 평가를 할 때 차변에 장기 대여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다 라고 했고요. 거래처 G 써주셔야 되겠죠. 자, 금액은 14만 원이었다. 이렇게 14만 원의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외화 때문이었다. 자, 따라서 외화를 환산할 때 외화 환산 이익이다. 12월 31일 날짜로 결산하는 날 환산하면서의 차이는 외화 환산 이익이죠. 실제로 대금을 상환하거나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외환 차익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결산은 외화 환산 이익.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군요. 물론 여기 일반 전표에 진행을 하셔도 좋지만 결산 자료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내용 1월부터 12월까지다 라고 해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0112 이렇게 들어왔을 때 법인세는 맨 마지막 자리에 있습니다. 자, 맨 아래 칸에서 여러분들이 1,500. 자, 전체 토탈 합계 이 자리가 1,500이 나와야 되는 상황. 그런데 이 중간연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인 선납세금이 570과 130으로 선납세금이 7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1,500에서 700을 차감하면 얼마가 됩니까? 800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800 하여 맨 위에 9번의 토탈 합계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1,500으로 일치하고 있는지 꼭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누르지 않으면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 내용은 오답 처리가 되니까 이 부분 꼭 조심하세요. 결산 자료 입력을 아예 안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들어왔다 치면 반드시 전표 추가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날짜까지 모두 다 작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잘 하신 거고요. 자, 다음 내용 이제 결차 결대로 모든 내용이 들어와 있으니 다음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장부 조회입니다. 3월에 발생한 판매 관리비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3월에 발생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1월 계표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1월 계표 들어갔을 때 1계표에서 봐도 상관없고 3월 이렇게 월 계표에서 봐도 됩니다. 판매 관리비를 찾았습니다. 이 중에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급여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5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5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은 없죠? 5만 원은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옛날 접대비입니다. 자,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그 금액, 기업 업무 추진비 5만 원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 쪽 금액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는 거였죠.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5만 원 대답을 해줬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2월 말 현재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차이를 물어보는군요. 자, 미수금 자산,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재무 상태표에서 봅니다. 2월 말 현재다. 자, 이 얘기는 재무 상태표의 시작월은 무조건 1월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2월 달까지를 물어봤죠. 자, 미수금에 대한 금액은 현재 2,253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2,253만 원 마이너스 미지급금을 찾아보도록 하자. 자, 미지급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래쪽에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1,680입니다. 1,68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573만 원, 573만 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잘 메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입력하시는 거는 프로그램에 오른쪽 아래 나오고 있을 겁니다. 오른쪽 아래 나오고 있을 건데,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자, 세 번째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 달까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자, 이걸 매입 매출장에서 열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자,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렇다면 4월에서 6월 달까지 매입의 불공제 거래를 검색해 보자. 라고 해서 4월 달 거래, 4월은 없었고 5월과 6월 거래. 이렇게 분기별로 두 개의 거래에 대해서 세액이 306만 원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부가가치 쪽으로 들어와서 신고서에서 보시는 거죠. 자, 신고서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불공제 거래다라고 해서 세액. 자, 항상 조심할 점은 여기에 공급가액을 물어볼 때도 있고 세액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질문은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6만 원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실무에 대한 문제를 쭉 풀어드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